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년 중 밤이 가장 긴 오늘 동지입니다. 가장 긴 어둠이 끝나면 이제부턴 서서히 밝은 낮이 어둠의 시간을 가져오겠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도 가장 긴 어둠을 지나고 서서히 밝은 날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아침입니다. 막막할 정도로 캄캄하기도 했지만 어둠이 길고 짙었기에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기대를 걸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도 당연한 것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 그래도 또 하루가 열리고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12월 2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동짓날 팥죽을 먹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좋은 일을 기원할 때, 또 나쁜 일의 해결을 소망할 때도 모두 팥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었었죠. 팥이 소원을 이뤄주는 음식이라고 믿었던 건데, 동짓날 팥죽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웃 간에 화합하고 또 어려운 일을 서로 힘을 모아 해결했다고 합니다. 오늘 곱게 순 팥죽 한 그릇씩 든든하게 먹으면서 지금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연말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커피 교환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선입니다. 노란색 테니스공처럼 생긴 이 과일은 껍질은 울퉁불퉁해도 향이 좋고 과육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신맛이 강하지만 이것을 설탕에 켜켜이 재워 만든 이것 차는 상큼하고 달큰한 맛이 일품이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것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란 이것이 가장 향이 진하고 껍질이 두껍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이것을 얇게 저며 만든 따뜻한 차 한 잔이면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데요. 마침 오늘이 동짓날이잖아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동짓날에 이것으로 만든 차를 마시고 이것을 띄운 따뜻한 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1년 내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 이상 들어있어서 감기와 피부 미용에 좋고 노화와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은 과일은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김용길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도 좀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겠어요. 예,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의심 농가 신고가 없어서 확산세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곳곳의 철새 도래지와 하천변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균이 속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은 전국 13개 시군에서 18개 농가가 발생을 해서 닭과 오리, 메추리 등 617만 8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는 농장 진로에 항상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농장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장화로 갈아 신고 출입을 하는 등 균이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금 농가와 축산 관계자 또 일반 국민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떨까요? 오늘이 낮과밤의 길이가 같다는 이제 동지인데요. 동지에는 팥죽을 먹으면 이제 애군을 막는 풍습도 있는 만큼 오늘은 날씨도 추우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팥죽을 드시면서 한 해의 애군을 막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농사 속담에 동지 섣달에 북풍이 불면 병해충이 적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북풍이 분다는 것은 날씨가 엄청 추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겨울이 추우면 월동 해충이 얼어 죽게 돼서 다음에 병해충 발생이 주로 농사에 이롭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냉 전선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5도 분포로 춥겠고 목요일쯤 전국에 눈과 비가 조금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시설 하우스와 축사의 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마늘과 양파 등 월동 작물은 배수로 정비를 잘 해주시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각 농가가 실천할 농사 정보도 알아보죠. 먼저 벼농사 어떻습니까? 내년에 식물벼 보급종 종자를 신청할 농가에서는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아보신 후에 기간 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객토를 실시해서 땅심과 논의 성질을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륵 함량이 부족한 모래논이나 지력이 떨어져 객토를 할 논 같은 경우는 차륵 함량이 25% 이상 되는 흙을 사전에 확보하셨다가 객토를 해주시면 지력 증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습해에 약한 보리가 이제 습해를 받게 되면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하고 양분 흡수가 곤란해서 잎이 누렇게 변하는 이제 황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수구 정비와 함께 흙 넣기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남부 지역에서 초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웃자란 마늘 같은 경우는 월동을 하면서 잎이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볏짚이나 비닐 등을 이용해서 잘 덮어줘서 피해를 막아주셔야겠습니다. 시설 하우스에서 육종 중인 오이나 토마토, 풋고추와 같은 열매 채소는 야간에 최저 온도를 12도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고 예. 배추나 상추 등 잎채소는 8도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줘서 생육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보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과수농가는 그 저장 중인 과일을 잘 살펴야 하는 시기죠. 예. 후지와 같은 이제 만생종 사과 같은 경우는 저장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면 과일 내부에 갈변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수시로 살펴보셔서 갈변 발생이 우려가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출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월동 대책을 세우지 못한 농가는 언피해를 받기 쉬운 포도나무 같은 경우 땅에 묻어주거나 또는 쌈에 주시는 게 좋겠고 어린 나무나 세력이 약한 나무는 집 등으로 땅에서 1m 정도 부위까지 싸맨 후에 30cm 정도 흙으로 덮어줘서 동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꿀벌을 기를 때 생산되는 프로폴리스, 이게 염증 예방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끝으로 알아볼까요? 예.
농촌진흥청은 항균 작용과 항산화 효과가 입증된 바 있는 프로폴리스가 염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세포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연구진이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킨 세포에 프로폴리스를 처리한 결과 염증 발생량이 80에서 100%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세포 내 산화 질소의 양을 조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한 이제 프로폴리스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산과 퀘리세틴과 같은 성분도 염증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산업체 등의 기술을 이전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의 활용 확대와 염증 예방과 치료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김용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농민들이 가락동 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경매제가 의무 거래 방식입니다. 지난 2000년 경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마는 20년 넘게 경매제 단일 체제로 농산물이 거래되고 그 사이 도매법인들이 경매 수수료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수산 이슈, 농산물 값이 결정되는 공영 도매시장 거래 방식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개선 방안은 뭐가 있을지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값은 시장에 출하된 물량, 그리고 소비재에서 필요한 물량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농민들은 농산물을 수확해서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 도매시장에 출하를 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엔 전국의 농산물을 수집해서 경매라는 방식으로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도매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도매법인에게 농산물을 출하하고 또 도매법인은 소속 경매사들을 통해서 중도매인들한테 경매 입찰을 통해서 농산물을 분산하는 것이 이 농산물 거래의 큰 흐름인데요. 네. 예, 다수의 중도매인이 농산물을 놓고 경쟁을 해서 가격을 제시하면 낙찰이 되자마자 가격이 공개되는 이 전자경매 시스템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경매를 통해서만 농산물을 거래하도록 했고요. 또 몇몇 품목에 대해서만 출하자가 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정가거래, 또 경매사가 중도매인과 1대1로 물량과 가격을 정하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도매법인은 주로 경매제로 농산물 거래를 하는데 정가매매, 수의매매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현재 농산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도매법인의 경매, 공영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매 가격이 농산물 값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예, 맞습니다. 농산물은 반드시 공영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농산물 값이 수년째 형편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경매를 할 때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를 떼고 나면 때로는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로서는 경매제가 유일한 농산물 출하 방법인데 이게 독점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계속 비판되고 있습니다. 네. 예, 경매제가 도입되기 전인 1980년대에는 농민들이 이제 각각의 민간 도매 상인들과 직접 거래를 했는데요. 당시 이제 농민들한테 제대로 된 가격 정보 없이 예를 들면 파 한 단에 1,000원에 거래를 했는데 농민들한테는 500원에 거래됐다. 이렇게 도매 상인들의 이른바 칼질, 가격 후려치기 문제가 많아지면서 농민들한테 좀 더 공정한 거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경매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무 경매가 30년간 운영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네. 농민들은 경락 가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데다가
경락 가격의 진폭 또한 상당합니다. 또 이게 뭐 특등, 1등급, 2등급, 뭐 3등급 이렇게 품위별로 가격 차가 큰 것도 농민 소득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날, 같은 품위로 감자를 몇 개의 도매법인에 분산해서 내면 이 도매법인별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일도 굉장히 빈번해지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법인별로 또 달라질 수가 있네요. 같은 물건을 같은 날에 내도 경매가가 다르다는 건데 차이가 큰가요? 네, 뭐 어제 낸 감자값과 오늘 낸 감자값이 하루 새 가격이 반토막 나는 일도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탈 일인데요. 지난 19일 뭐 프로그램 KBS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서 이 농산물 가격 결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강원도에서 배추와 감자를 똑같이 선별해서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해봤더니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시장 법인에 따라서 20kg 한 박스당 7,000원에서 32,000원까지 4.5배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뭐 배추도 12개들이 특품이 6,500원에서 11,000원까지 굉장히 천차만별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광주의 도매시장에서도 이 경매 낙찰가가 제각각이었는데요. 지난 9월에 광주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기획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부추 농사를 짓는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이갑성 부의장의 사례가 나왔는데요. 부추를 이제 광주 지역 공영 도매시장 내에 몇몇 도매법이 같은 날 출하했는데 동일한 뭐 가격대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들쭉날쭉 편차가 컸습니다. 네. 무슨 기준으로 또 뭐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낙찰가가 결정된 바 있었는데요. 농민들이 올려보낸 농산물의 가격 결정이 중도매인 그리고 경매사의 몫으로 결정이 되고 설령 생산비에조차 못 미치는 가격이 매겨지더라도 출하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경매제입니다. 농민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농민이 없는 곳에서 유통인들의 마진만을 도모하는 굉장히 좀 비인간적인 가격 결정 구조야말로 경매제의 현재 가장 불공정한 단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없게 가격이 결정된다면 또 같은 농산물인데도 달라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 말고도 또 경매제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네, 비싼 수수료를 농민들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농민들은 농산물을 실어보낼 때 운송료를 기본적으로 내야 하고요. 또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할 때 경매 수수료를 냅니다. 거기다 농산물을 차에 올리고 내리는 하역비도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광주 지역의 그 이갑성 농민이 부추 100상자 4톤을 경매에 내서 이런저런 수수료를 제하고 손에 쥔 돈은 단돈 7만 원이었습니다. 농산물이 거래되는 방식을 보자면 뭐 출하자 농민, 도매법인의 경매제, 그리고 중도매인, 소매인, 소비자 이렇게 4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각각의 수수료가 붙으면서 부추 100상자를 내고 농민은 7만 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부추 한 상자에 700원에 사는 일도 없습니다. 각종 수수료가 소비자 값에도 추가되기 때문인데요. 네. 뉴스에서 농산물 값이 폭락해서 산지 폐기를 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싼 값에 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도 또 소비자도 이런 유통 단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농산물 그 시세 불안정도 이 경매제와 혹시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농정에 기고를 해주시는 김윤주 건국대 교수에 따르면 이 급격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경매 입찰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거래 체계의 문제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3일에 가락 도매시장에서 양배추 8kg 상품 이 가격을 살펴보면 9월 3일에는 7,020원에 낙찰이 됐는데 다음 날인 9월 4일 동일한 등급과 규격의 양배추 가격은 16,251원으로 전일 대비 131.5%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또 다음 날은 9월 5일에는 동일한 상품의 양배추가 8,723원으로 또 46% 급락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경매를 중심으로 한 거래는 단기 수급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변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데요. 그럼 이런 낙찰 가격이 과연 공정하고 신중하게 결정되느냐? 이것도 또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시작된 뒤에 낙찰되기까지 1초 이내에 이루어진 비중이 16.5%, 그 1초에서 3초 이내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비중은 42.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한 건당 3초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중이 59.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같은 출하품이라고 하더라도 뭐 도매 법인별 가격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매시장 법인마다 낙찰 시간에 대한 차이도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경매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경매가는 과연 객관적인 대표 기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하고 또 하루 사이로 그렇게 오르내리는지, 이걸 전문성으로 봐야 하는지 좀 놀라운 일이네요. 네, 그 농민분들은 경매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도매법인은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농산물을 지역에서 공용 도매시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들어간 마당에 이걸 응하지 않는다면 더 큰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 오죽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경매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농민분들은 가락시장이 망해야 농민들이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매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농가의 농업 소득은 수년째 1년에 1,000만 원으로, 이걸 이제 한 달로 따지면 80만 원 정도인데요. 농산물 판매 가격은 1,0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지만 농지 임차료,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들 매년 오르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농사를 지어서 빚만 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농산물 경매를 담당하는 도매 법인들의 수익률은 매년 탄탄한 수치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9년 기준 가락 도매시장의 도매시장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14.7%인데요. 이게 동일업종인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평균 영업이익률에 비해서 2.8배나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률도 12.1%로 동일업종의 2.2배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알짜배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도매법인들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은 농민들이 낸 경매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개선 방안에 대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활발하게 논의되는 건 어떤 건가요? 네, 꽤 오랫동안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는데요. 핵심은 공영 도매시장에 경매제라는 이런 독점 체제를 깨고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래 제도를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현재 서울 강서시장에서 운영 중인 시장 도매인제인데요. 시장 도매인제라는 것은 도매시장 법인처럼 공적으로 지정을 해서 또 공적 관리를 받는 시장 도매인들이 농민들과 가격을 협의해서 결정한 뒤에 도매 상인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매법인에 출하할 때보다 거래 단계가 짧아지다 보니까 수수료 문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요. 또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 값에 관여할 여지가 생기는 그런 거래 방식입니다. 농민들과 일단 직접 얘기를 하고 이제 가격을 결정해서 도매상에게 넘기는 그런 시장 도매인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농안법에서는 지난 2000년에 도매시장 단일 거래제도인 경매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열어둔 거래제도 확대 방안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고 있고요. 또 도매시장 법인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매시장 법인들은 자기들 독점시장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일부 학자, 또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학계에선 이미 오래전에 바나나 장학생으로 표현되는 학자들의 부정 유착이 폭로된 바 있고요. 또 도매법인 협회에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들 자리가 마련돼 있는 것도 도매시장 개혁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매법인의 후원을 받는 단체들이 앞다퉈서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다면 농민들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면서 독점적인 경매제만 출하하는 것보다 일부 시장 도매제를 도입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은 지극히
솔직히 상식적인 일이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코로나19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들의 병상이 모자라 확진 감염자들의 치료가 늦어지거나 심지어 병상 대기 중에 사망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곧 백신이 접종되고 치료제도 나온다지만 그 전까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은행 융자를 얻어 개업한 가게에 손님은 없고 융자를 얻어 상가를 얻은 상가 주인 역시 대출금 이자에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특수고용직들은 일할 곳이 없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은 감로수와 같다는 명심보감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갈시일적 여감노라. 목마를 갈자에 물방울 적자, 달감자에 이슬 노자. 갈시일적 여감노. 목이 말라 당장 힘들 때는 누군가 나에게 건네주는 물 한 잔이 그 어느 감로주보다도 달콤하다는 것이죠. 목이 말라 다급히 물을 찾을 때는 단 한 방울의 물만 있어도 그 가치는 무궁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을 때는 아무리 맛있고 달콤한 감로주가 앞에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내 앞에 있어야지 필요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조그만 도움이 진정 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철부지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철부지급, 박기자국 철자의 붕어부자, 급할 급자, 철부지급. 수레바퀴 자국에 갇힌 붕어가 목이 말라서 애타게 물을 찾을 때 한 방울의 물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장자 외물편에 나오는 이 구절은 당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지 나중을 기약하며 도움을 말로만 약속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국시대 철학자 장자는 매우 가난하여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하우라는 당시 관리에게 당장 배고픔을 면할 곡식을 좀 구워달라고 하였죠. 그러자 그 관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중에 세금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때 300금의 거급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그 관리에게 철부지급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감하우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길 한복판 수레바퀴 자국 안에 붕어 한 마리가 갇혀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붕어는 원래 동해바다 용왕의 신하였는데 어느 날 급작스런 파도에 밀려 육지에 떨어져 수레바퀴 자국 안에 갇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에게 물 몇 잔만 떠다 주어 살려달라고 부탁하였답니다. 그런데 장자는 지금은 갈 길이 바쁘니
오나라와 월나라를 거쳐 돌아오는 길에 저 서쪽 강물을 이곳까지 연결시켜 살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붕어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 한 잔인데 나중에 아무리 강물을 나에게 갖다 준다 해도 그때는 이미 내 몸이 말라서 건어물 가게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철부지급. 수레바퀴 안에 갇힌 붕어에게는 한 방울의 물이 급하게 필요한 것이지 말라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물을 많이 갖다 준들 소용이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나온 배경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급하고 힘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철부지급의 어려움에 빠져 고민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지금 작은 도움과 관심이 가뭄의 단비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작은 도움, 철부지급을 해결해주는 평생 잊지 못할 진정한 도움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알아볼까요? 네, 그 주말 이틀 동안 새로 발생한 확진자가 무려 2,550여 명 정도 됩니다. 특히 어제 0시 기준 확진자는 1,097명으로 코로나19가 한국에 퍼지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그 누적 확진자는 이미 5만 명을 넘었고요. 어제 0시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는 674명에 이릅니다. 이틀간 서울에서만 85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경기도에서도 50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도 108명의 확진자가 이틀 동안 나오면서 수도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확진자가 1,468명에 이릅니다. 영남권에서는 262명, 충청권에서 168명, 강원도에서 82명, 호남권에서 73명, 제주도에서 4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집단 감염지를 보면 우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대부분이 수감자였는데요. 첫 확진자가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11월 27일 이후 이 재판을 받으러 구치소 밖으로 다녀온 사람은 40명이 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동부지법 그리고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북 청주의 요양원에서 관련 확진자가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이 요양병원들은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 확진자가 대량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 요양원 확진자들 대체로 기저질환이 있고 또 고령이어서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정부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3단계는 식당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생산 제조업 일부도 멈추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 이동 제한 역시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부 집합 금지 대상 업종들이 영업을 하다 적발이 됐죠? 네, 지난 금요일 밤에 이 서울시하고 자치구, 경찰이 그 유흥과 심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35명을 적발해서 형사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울시 등은 108명을 투입해서 지난 18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이 유흥주점 등이 몰려있는 서울 영등포와 홍대 입구 등을 중심으로 이 방역 지침이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 60곳 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요. 이 영등포구 유흥주점 2곳의 경우에는 이 집합 금지 시설인데도 이 주 출입구를 폐쇄를 한 뒤에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시키다가 적발했습니다. 이 술집의 방 4곳에서 그 유흥업소 종사자 5명을 포함해서 이 23명이 밀폐 공간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고요. 이에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유흥주점과 일반 음식점, 당구장의 이 사업주와 손님들에 대해서 이 피의자 신문을 거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 기소될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확진자 한 명이 충북 음성군에서 서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이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 의사 국가고시를 보지 않은 의대생들 구제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네,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오전에 이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국시거부 의대생들의 구제 방안 질문에 대해서 이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이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현실적인 여러 상황이라 하면 이 코로나19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재시 연기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라는 물음에 이 정세균 총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이 코로나19 확산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내년 의료인력 공백도 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늦어도 3월에는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계약이 임박을 했지만 그 1분기 공급을 약속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 내 접종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그 2022년 대선 출마를 공언해왔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입장을 바꿔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보궐선거 승리 없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라면서 다음 대선을 포기하고 정권 교체에 교두보를 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철수 대표는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종합평가로 규정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서 이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의 입당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의당 측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아니라 이 통합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관계자발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겠다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고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전 시장 등도 야권 연대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서울시장 출마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면서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네. 중대재해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휴일에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네, 이 경기도 평택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30분쯤 이 천장을 마치고 있던 콘크리트 뼈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이 사망자들은 바로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사망자와 함께 이 2명도 함께 있었는데 이 2명도 많이 다쳐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선식품을 주로 취급할 이 물류센터는 지난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연면적이 6만 평이 넘는 7층짜리 대형 창고입니다. 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갑자기 왜 천장이 무너졌는지 원인 조사 중에 있고 이 시공사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맡겨서 이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이 공사 관계자를 입건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일인가요? 이 사건은 지난달 초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벌어진 일은 아닌데요. 이용구 차관은 서울 서초구 자택 부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이 잠든 자신을 깨우던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파출소 직원들은 피해자인 택시기사로부터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가 멱살을 잡혔다라는 진술을 듣고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 경찰서에 보고를 했고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택시기사는 며칠 뒤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요. 이 경찰은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이 과정에서 특혜,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2월 아파트 앞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서 이 정차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흔든 승객이 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에 비해서 더 무겁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라면서 재조사를 촉구했고요. 여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고 법무부는 이용구 차관의 별도의 입장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전국이 추운 날씨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충북 지역 포함해서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고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또 조심할 게 건조특보가 발효된 지역이 많은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지금은 도로에 언 곳도 많으니까요. 아침 출근길에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4875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이번 주 중에 진급 발표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들을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힘을 모아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7163님 아침 출근 준비하면서 문자 보냅니다. 파주에 774번 버스 운전하고 있는데 힘든 시기지만 곧 좋은 날 오리라 믿고 우리 모두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문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